반갑습니다. 자, 이제 군무원 행정학 파이널 특강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이제 남은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공부해왔던 것들을 총복습을 잘 하셔야 됩니다. 공부했던 내용들을 잘 다져놓는 것이 새로운 내용을 파는 것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그런 맥락에서 이번 파이널 특강 같은 경우도 우리 이제 군무원 기출문제, 최신 문제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기출선지를 가지고 OX 특강을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나왔던 선지들을 또 복습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우리 군무원 기출문제들은 앞서서도 우리가 이제 문제풀이도 해보고 다 했습니다만은 그런데도 이렇게 쪼개 놓고 보면은 또 낯설게 느껴지고 또 새롭게 느껴지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물론 또 그 중에는 눈에 또 딱딱 들어오는 것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어쨌거나 이 기출문제에서 정말 모르는 게 없도록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군무원 기출문제를 바탕으로 편성된 OX를 마지막 순간에 꼭 좀 정리를 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제 OX 체크만 해드릴 것 같으면 답만 드려도 되잖아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 관련된 내용들을 제가 이제 스토리 라인대로 우리 교재 스토리 라인대로 쭉 짜왔으니까요. 그 스토리 라인대로 따라가면서 또 아직까지 좀 이렇게 좀 출제가 좀 덜 된 영역이라 할지라도 요거는 좀 더 봐야 된다 싶은 게 있으면은 추가 설명도 드리고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자,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러면은 1강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우리 대단원 중심으로 해서 강의가 진행될 거고요. 6개 강좌가 이제 촬영이 될 겁니다. 6개 강좌인데 재무행정론하고 행정환류론은 합쳐서 가고 나머지 부분들은 다 단원별로 이렇게 쪼개 놨으니까 그것도 학습 계획 잡을 때 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시간이니까 뭘 해야 되겠어요? 우리 또 총론 봐야 되겠죠? 행정학의 기초이론 총론 부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행정을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나 공공조직의 기능과 역할로 보는 관점에서는 공행정과 사행정을 구분한다 이렇게 나왔는데 우리 이제 공사행정 1원론이냐 2원론이냐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행정을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나 공공조직의 기능과 역할이다 이렇게 했다면은 단순 집행 역할이 아니에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능동적인 이 정책 대안 마련까지를 포함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자, 우리가 원래 이 정책이라고 하는 것을 놓고 봤을 때 어떻게 했었냐면 정책을 놓고 봤을 때 정책을 결정하는 주체와 그 다음에 정책을 집행하는 주체를 나눠서 봤었잖아요. 그죠? 정책 결정의 주체와 그 다음에 정책 결정의 주체에 이어서 집행의 주체까지 이렇게 보는데 집행의 주체까지 이렇게 나눠봤을 때 입법국가 시대 때는 어떻게 됐었어요? 입법국가 시대다 이렇게 할 때는 입법국가 때에는 그때는 말입니다. 정책 결정을 입법부가 합니다. 입법부가 하고 그 다음에 집행을 행정부가 합니다. 이것이 딱딱 끊어져서 나눠져 있죠. 이렇게 나눠져 있으면은 요것은 정치행정 뭐가 돼요? 정치행정이 이원화돼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면이 생깁니다. 이게 무조건 다 그런 건 아니긴 한데 입법부랑 행정부를 떼어놓고 봐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입법국가 시기 중에 나타나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우드로 윌슨 행정관리론이 등장하면은 그때는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 행정부는 따로 떨어져 나가서 입법부의 영향을 받으면 안 돼까지 주장이 돼요. 자, 이제 그때부터는 정치행정 이원론이 되기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 이게요 행정국가로 넘어오게 되면 행정국가 시대에는 어떻습니까? 이때는요 정책 결정을 입법부 앤드 행정부가 합니다. 이렇게 하고 정책 집행을 또 행정부가 담당을 하죠. 이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입법국가가 전체가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이 안에서 보면은 행정관리론이 전개되면서 행정관리론 시기로 넘어오면 요때에는 어떻게 됐다? 여기는 정치와 행정이 서로 떨어져 나갔다. 정치행정 이원론이다. 이렇게 보고요. 정치행정 이원론을 달리 말하면 공사행정 뭐가 돼요? 공사행정
1원론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공사행정 1원론 이렇게 연계해서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이제 행정국가 시대가 됐을 때에는 이때는 행정관리론 말고 뭘 봐야 돼요? 여기는 통치기능론 보셔야 되죠, 그죠? 통치기능론을 보셔야 됩니다. 통치기능론. 그래서 통치기능론 시대에는 정치행정이 일원화됐다. 정치행정 1원론이 되고요. 그것이 이제 정치행정이 일원화가 됐다는 것이 요 행정부가 어때요? 여기는 이렇게 딱 경계를 딱 지어버렸잖아요. 행정관리론 시절에. 근데 여기서는 행정부가 여기에 끼어드는 거예요. 네, 정책 결정 영역에 끼어드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서 정치행정 1원론이 됐고 공사행정은 다시 2원화가 됐다. 공사행정 2원론이 됐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딱 떠올려 보면은 행정을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나 공공조직의 기능과 역할로 본다. 라고 하면 요 대공황 때 통치기능론이 등장해서 이렇게 이제 역할을 했잖아요. 정책 결정에까지 관여하게 됐잖아요. 자, 이제 그런 거랑 연결해서 본다면은 이거는 이제 공행정과 사행정을 구분한다라고 했을 때 공사 행정 2원론이다라고 했을 때 이것은 이제 이렇게 맞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알겠죠? 이 맥락을 떠올려 보시면 되겠고요. 2번으로 갑니다. 미국의 초기 행정학은 정치학으로부터 출발했다 그랬는데 초기 행정학이 정치학에서 떨어져 나와가지고 어디로 가서 붙었다 그랬어요? 이게 가서 붙은 게 바로 이 경영학 쪽에 가서 붙어요. 여기다가 그림을 좀 더 보태보자면 정치학에서 떨어져 나와가지고 제가 요거 그림도 이렇게 그려드렸죠. 원래는 정치학의 일부분이라고 봤는데 얘가 떨어져 나왔어요. 이렇게 떨어져 나와가지고 그래가지고 어디에 가서 붙었냐면은 경영학에 가서 붙었다. 이게 정치학, 이게 행정학. 그럼 여기에 경영 파트, 경영 쪽에 가서 붙었다 이거예요. 자, 이렇게 되기 때문에 정치학으로부터 출발했다라고 나와 있지만은 경영학으로부터 출발했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초기 행정학 같은 경우는. 그런데 행정과 시대가 되면 비교를 해봐야겠죠. 여기는 다시 어떻게 되냐면 정치 영역에 행정이 이렇게 와서 이 정치 영역의 상당 부분을 잡아먹어버려요. 네, 이렇게 잡아먹어버리고 경영학은 이제 따로 동떨어지게 되고 이런 이제 변화가 있기 때문에요. 자, 초기 행정학이다 그랬을 때 행정관리론 시대를 떠올려야 되고 그때는 경영학으로부터 정책이 출발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는 얘기가 됩니다. 자, 3번 행정의 기본 가치인 근검절약과 효율성의 실천 수단은 경영에서 도입됐다 그랬는데 아니 이게 요 이제 공통점을 한번 생각해 보면은 이런 겁니다. 행정과 경영의 공통점이 무엇이냐 이렇게 했을 때에는 여기는 이제 이 관료제예요. 관료제 조직에 대한 관리입니다. 관리. 이거를 통해서 달성하려고 하는 게 뭐였냐 그랬을 때 능률성이거든요. 능률성입니다. 그래서 근검절약과 효율성의 실천 수단은 경영에서 도입됐다가 맞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그렇다면 행정이 정치로 가서 붙었을 때는 여기 공통점 뭐가 되냐? 여기에 공통점은 공익이죠. 공익의 달성을 위해서 노력한다 공통점이에요. 그러니까 행정이 한편으로 효율성, 근검절약 이런 것들을 하려고 했다는 것은 결국에는 이것은 이렇게 이제 경영학스러운 면을 보여주는 것이구나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5로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겠고요. 자, 윌슨이 1887년에 발표한 행정의 연구는 행정은 순수한 관리 현상으로서 수단의 영역에 해당한다라고 주장했다. 순수한 관리의 영역, 여기 관리라는 표현을 써드렸습니다. 관리 현상이고 수단의 영역에 해당한다. 그러니까 어떤 가치 지향적이거나 이런 면들이 스며들어 있다면은 그것은 정치하고 굉장히 가까워지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이거랑 별개로 이거는 능률성을 달성하기 위해서 조직 관리를 잘하면 되는 거야 라고 이렇게 판단을 했다면은 그거는 이제 수단적인, 그 자체가 이제 목적적인 것이 아니라 행정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정치에서 결정된 것들을 능률적으로 달성하기만 하면 된다. 이렇게 판단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것도 5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5번으로 갑니다. 또 윌슨인데요. 애플비랑 같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저 인물들 딱 보니까 말입니다. 행정관리론 그랬을 때 나오는 인물들이 윌슨이라든가 말이에요. 윌슨도 있고요. 화이트도 있고요. 그죠? 네, 화이트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우리가 또 이제 봤던 인물 중에 어윅 같은 사람도 있어요. 어윅이나 귤릭 같은 사람. 어윅이나 귤릭 같은 학자들. 이런 귤릭 이런 학자들도 있었고, 그리고 또 이제 과학적 관리론이다 이렇게 한다면은 또 테일러 같은 사람도 있죠. 테일러도 있고요. 등등 해가지고 여기에 이제 많은 학자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초기에
행정학자들이라고 볼 수 있는 사람들이고요. 통치기능론이다 이렇게 온다면은 여기에서는 이제 디목이 떠오르죠. 디목하고 그 다음에 애플비가 있습니다. 애플비. 대표적인 학자들이거든요. 자, 이렇게 놨을 때 둘이 지금 여기에 윌슨이 있고 여기에 애플비가 있는데 둘이 친할 수 있나? 저렇게 묶여가지고. 그죠? 친하기 어렵고 윌슨 같은 경우에는 정치행정 이원론이에요. 그죠? 그런데 애플비는 어때요? 애플비는 정치행정 이론론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요거는 X가 된다라고 봐야 됩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6번으로 이제 갑니다. 입법국가, 행정국가를 중심으로 해서 제가 이제 초기에 이제 행정학 때의 모습들, 그래서 정치와 행정의 관계, 그 다음에 행정과 경영의 관계, 이런 것들을 같이 좀 이렇게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자, 이제 넘어가서 이번에는 진보주의. 이 얘기가 나와 있어요. 우리 근데 정부의 형태를 보게 되면은 어땠었나요? 정부의 형태가 처음에는 작은 정부로부터 출발을 했었거든요. 그죠? 기억나세요? 자, 이게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시민혁명이라는 게 벌어지고요. 시민혁명과 그 다음에 산업혁명이 벌어지면서 이때 이제 왔던 게 바로 입법국가거든요. 입법국가. 방금 전에 봤었던 입법국가. 이 입법국가 시대가 열렸고, 그 다음에 입법국가 시대 때에는, 여기에 보면은요, 이 작은 정부입니다. 입법국가 시대 때는, 요때는 이제 작은 정부예요. 작은 정부. 작은 정부를 지향했고, 그리고 이제 시장경제 원리를 완전히 신뢰를 했었습니다. 순수 경쟁의 자본주의 시대예요. 이때가. 그래서 시장의 원리가 아주 극대화됐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되거든요. 정부의 개입은 최소화가 됐다. 그래가지고 이제, 지향했던 국가의 모습은 야경 국가였었잖아요. 정부는 필수 공공재, 국방 치안과 같은 정말 우리가 이제 생존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부분만, 그 부분만 이제 국가가 책임져 주고 나머지 영역에는 끼어들지 마라. 이렇게 했던 게 야경 국가 때의 모습입니다. 그죠? 입법 국가 때 이런 형태로 갔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런 스타일을 이제 선호하는 것을 우리가 뭐라 그랬냐면은 보수주의다. 이렇게 지칭을 했고요. 보수주의라고 지칭을 했고, 그런데 이제 이것이 나중에 입법국가에서 자, 세계경제 대공황이 오잖아요. 대공황이라고 하는 역사적인 사건이 벌어지면서 더 이상은 여기 지탱이 안 돼버려요. 안 돼버려가지고 행정국가 쪽으로 넘어오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행정국가 쪽으로 넘어오게 되고, 요때 지향했던 것들은 이제 큰 정부가 되는 것이죠. 정부가 능동적으로 개입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 대표적인 게 뉴딜 정책이 있었잖아요. 미국의 뉴딜 정책 같은 거. 케인스 같은 학자가 이제 제시했던 대안 방향으로 가게 되는데, 이때는 이제 혼합경제 체제가 되는 거예요. 혼합경제 체제. 그래서 보세요. 여기 이제 순수경쟁 자본주의 시절에는 그때는 있잖아요. 합리적 경제인을 전제하고 시장 경제는 무조건 옳다. 이런 식으로 봤지만은 여기에서는 이제 합리적 경제인이라기보다는 이제 인간 능력의 한계, 현실적인 어떤 한계들을 많이 고려를 하죠. 현실적 한계들을 고려를 하고 자본주의 시장 경제 잠재력은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완벽하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못하죠. 네, 그러면서 필요한 순간에는 국가가 끼어들어서 능동적으로 좀 작동을 해줘야 된다. 그러면서 제안된 게 바로 복지국가였어요. 복지국가. 그래서 이 자본주의 시장 경제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자본주의 시장 경제 문제점을 같이 개선해 나가는 방향으로 정부의 개입이 어느 만큼 좀 필요한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보는 것을 우리가 이제 진보주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진보주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수주의와 진보주의가 이렇게 나눠지는 것이고요. 하나 더 가보면은 신행정 국가가 오잖아요, 이제. 신행정 국가. 요때 계기는 이제 스태그플레이션이었습니다. 스태그플레이션. 기억 다 나시는 거 맞죠? 스태그플레이션이에요. 그리고 하나 더 덧붙이면은 대공황 때는 이게 시장 실패라고 하는 것도 문제가 됐었거든요. 요게 이제 부각이 됐고, 그 다음에 스태그플레이션이 벌어졌을 때는 또 정부 실패가 부각이 됐단 말이에요. 이렇게. 자, 이렇게 부각이 됐었는데, 요 이제 스태그플레이션과 정부 실패를 맞이하야, 그래가지고 어떻게 돼요? 다시 작은 정부론이 나타나게 되지요? 작은 정부론이 나타나게 됐는데, 요때가 이제 바로 뭐가 되냐면 신보수주의가 되는 거죠. 신보수주의, 신자유주의.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보수주의 쪽에서 이제 강조하는 것은 능률성이고요. 진보주의에서는 능률성을 물론 포기하지 않아요. 그렇지만은 진보주의는 능률성뿐만 아니라 형평성 등의 다양한 행정 가치도 또 이제 중시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같이 결부시켜서 이해를 해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복습 한번 해보면서요. 한번 이제 나가볼까요? 진보주의 정부는 정부 규제의 강화와 그 다음에 조세 감면의 확대, 소득 재분배, 소수민족의 기회 확보 등의 정책을 선호한다라고 돼 있는데 정부 규제 강화는 맞아요. 근데 조세 감면의 확대, 그렇게 되면 이건 다시 신행정 국가 정도가 돼야 되죠. 신보수주의 정도에서 주장하는 바죠. 그래서 그 부분이 틀려요. 소득 재분배도 맞아요, 행정국가가. 소수민족의 기회 확보 같은 것도 맞아요. 그래서 형평성이라는 가치도 이렇게 같이 추구하는 게 행정국가 시대의 모습인데, 그런데 이 부분이 저 하나가 잘못된 게 끼어 있어요. 이물질이. 조세 감면의 확대. 이렇게 했을 때는 그것은 행정국가의 모습, 진보주의의 어떤 스타일하고는 반대로 가는 겁니다. 조세 감면이다 그랬을 때는. 자, 그래서 그것 때문에 X로 이렇게 정리를 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여기 시장 실패 얘기했었는데 시장 실패의 원인에는 공공재 존재, 정보격차, 내부성, 자연독점 등이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시장 실패 원인의 공공재 존재, 정보격차, 내부성, 자연독점. 자, 이 공공재 존재, 공공재가 존재한다는 것, 시장 실패 맞는 거죠? 그죠? 공공재가 과소 공급되게 돼 있잖아요. 그 다음에 정보격차 문제로 정보 비대칭성으로 또 과소 거래가 되게 되고, 근데 내부성은 또 이쪽이란 말이에요. 정보 실패, 그게 또 끼어 있어요. 자연 독점도 시장 실패의 종류의 한 가지였습니다. 그런데 내부성은 정보 실패예요. 우리가 이제 시장 실패 종류다 그랬을 때는 불안정 경쟁 시장, 자연 독점, 그 다음에 외부 효과, 그 다음에 공공재 문제, 그리고 정보 비대칭성에 따른 역선택의 문제, 이런 것들을 꼽았었고, 그 다음에 이쪽 정보 실패 쪽으로 가게 되면은 여기서는 이제 내부성의 문제, X 비효율성의 문제, 그리고 또 이제 파생적 외부 효과의 문제와 권력의 편제 문제 같은 것들을 살펴봤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놓고 본다면은 여기 또 잘못된 게 하나가 끼어 들어가 있죠. 내부성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것은 X가 또 되겠습니다. 이렇게 확인해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공유제의 경우 외부 불경제로 인한 시장 실패가 유발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요거는 이제 또 요 정도 하고 요건 지우고요. 예, 새로운 걸 좀 써볼까요? 우리가 시장 실패 얘기할 때 공공재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외부 효과 얘기를 하고 그랬어요. 그죠? 그와 관련해서 보면 우리가 이제 재화의 구분을 한번 봐야 되죠. 재화의 구분입니다. 재화의 구분. 요 사바스 같은 학자, 대표적으로 꼽는데, 우리가 이제 재화의 구분을 했을 때, 이것이 이제 배제성이 있냐 없냐 하고요. 아주 지겹게 많이 보는 내용일 겁니다. 그 정도로 중요한 이론이에요. 자, 배제성이 있냐 없냐와, 그 다음에 이제 경합성이 있냐 없냐로 나눠집니다. 경합성이 있다, 없다로 나눠지게 되는데, 자, 요렇게 이제 나눠서 봤을 때, 그랬을 적에, 요쪽이 이제 사적재, 요쪽 민간재, 사적재가 됐고, 요쪽이 이제 배제성이 있으면서 경합성이 없는 경우가 요금제입니다. 요금제. 가 되고요. 예. 톨 굿즈, 그래서 요금제가 되고요. 그 다음에 배제성이 없고 경합성이 있다 그랬을 때는 여기가 공유제 아니겠어요? 여기가 공유제고 이쪽이 공공재입니다. 그리고 연계해서 이제 공부했던 게 이 부분인데, 공유제다 그랬을 때는 요것은 이제 외부 불경제가 일어나죠. 외부 불경제. 그게 공유지의 비극과 관련이 있고요. 공공재다 그랬을 때는 여기서 이제 외부 경제가 일어날 수 있죠. 그러니까 누군가가 있잖아요. 누군가가 요 공공재에 해당되는 상품을 구매를 해주게 되면은 이 공공재를 구매하지 않은 사람도 덩달아서 혜택을 입게 되기 때문에 외부 경제가 발생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었습니다. 자, 그랬는데 공유제의 경우 외부 불경제로 인한 시장 실패가 유발된다 그랬는데 맞는 거예요. 예, 요게 이제 바로 외부 불경제가 공유지의 비극입니다. 공유지의 비극. 내가 많은 걸 독차지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많은 걸 독차지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욕심 때문에 상대방이 더 누릴 수 있는 혜택 같은 것들을 내가 막 다 그냥 훼손시켜버리는 것이죠. 이런 이제 공유제 비극을 같이 떠올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9번으로 갑니다. 공황 이후 복잡한 사회문제 등장, 자본주의 발달로 인한 사회문제 대두, 행정문제 전문화 등으로 인해 행정관료의 재량이 늘어나게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공황 이후에 보면 그 시장 실패가 같이 맞물려 오고 이러면서 이거를 극복하기 위해 가지고
행정국가 시대가 열렸다 그랬잖아요. 행정국가가 되면은 행정관료가 정책 결정 과정에까지 막 이제 관여를 하잖아요. 예, 그래서 행정관료의 재량이 늘어났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어요. 이거는 맞는 얘기가 됐습니다. 행정국가에 관련된 얘기였습니다. 자, 10번입니다. 윌슨이 또 나왔습니다. 윌슨 등 초기 행정학자들은 관리 기술이나 행정의 원리 등을 발견하는 데 초점을 두고 행정학의 기술성을 강조하였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이 부분은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행정학의 과학성과 그 다음에 행정학의 기술성이라는 것을 비교를 해보는 거예요. 그죠? 과학성과 기술성을 비교해 보는데, 과학성이다 그랬을 때는 요건 이제 사이먼이 아주 대표적이고, 기술성이다 그랬을 때는 왈도입니다. 왈도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과학성이다 그랬을 때는 요거는 이제 사이먼이 요것을 이제 정체행정 이원론과 관련해 가지고, 요게 행정행태론 때 요때 강조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치와 사실의 문제가 있을 때, 사실과 가치의 문제가 있을 때 사실에만 초점을 맞추고, 그리고 이제 있는 그대로의 행정인들의 모습들을 관찰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과학성을 강조했단 말이에요. 그 실증된 거, 이 논리 실증주의, 이 실증된 것만을 중요시하면서 과학성이라는 게 강조가 됐고요. 왈도는 상대적으로 이제 사이먼이 경시했던 기술성을 다시 회복하는 것에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왈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신행정론 그래가지고요. 신행정론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사실과 가치의 문제가 있을 때 이 가치 지향적인 어떤 당위성을 내세웠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증이 됐고 안 됐고를 떠나서 다양한 가치 지향성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논리적으로 실증된 것만을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서 행정이 능동적으로 나서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서 나서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자, 이제 이렇게 해서 과학성과 기술성을 우리가 대비시켜서 이렇게 봤던 것인데, 그런데 이제 요거보다 더 앞전 단계에 윌슨 등 초기 행정학자들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이분들은요, 관리기술이나 행정의 원리 등을 발견하는 데 초점을 뒀거든요. 예, 그런 데 초점을 맞췄고, 이걸 이제 우리가 행정원리주의라고 얘기하고 그랬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기술적 행정학이다 그래가지고, 여기는 이제 관료 조직을 어떻게 잘 관리할 것인가에 관심을 가졌단 말이에요. 요런 쪽하고 기술성이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만, 윌슨 등 초기 행정학자들이 어때요? 이 사이먼과 같이 정치행정 이원론스러운 면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나눌 때 행정학의 기술성이 매우 중요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살짝의 좀 의문부호를 남겨두기는 해야 돼요. 왜냐면은 기술성 그러면은 제일 먼저 떠올라야 되는 게 왈도이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쪽으로 포인트를 맞춰야 되는데 이것을 조금 어렵게 끌고 들어가서 이거보다 더 앞선 시기에 윌슨의 초기 행정학자들이 기술성을 어떻게 바라봤는가 이거를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술성의 측면으로 보자면 이들은 이렇게 이제 관리 기술이나 행정의 원리 등을 발견하려는 데 초점을 맞춰서 기술성을 이제 제시했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이제 난도 깊게 한 발 더 들어간 그런 내용이라고 봐두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이것은 5가 됐다. 이렇게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1번으로 갑니다. 테일러. 과학적 관리의 핵심을 개인적 기술에 두었고 노동자가 발전된 과학적 방법에 따라 작업이 되도록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테일러가 과학적 관리의 핵심을 개인적 기술에 뒀느냐, 그래서 노동자가 주체적으로 발전된 과학적 방법에 따라 작업이 되도록 했느냐, 그렇지는 않은 거죠. 그러니까 개별 노동자가 이게 중요하게 여기서 역할을 한다라기보다는 이 개별 노동자들은 그냥 매뉴얼대로 이행만 해주면 될 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어떻게 되냐면 과학적 관리의 핵심은요, 시스템입니다. 시스템으로서 모든 것들을 다 디테일하게 나누고 거기다 매뉴얼화 해가지고 누가 그 자리에 가더라도 그 일이 착오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거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게 개인적인 어떤 노력과 기술, 숙련된 노동자의 역할의 중요성 이런 것들을 얘기했다면 이건 테일러하고는 거리감이 있는 설명이라고 보셔야 돼요. 자, 그랬고 그 다음에 디목이 나왔습니다. 디목의 사회적 능률은 사회적 형평성을 보장하기 위한 개념이다 이렇게 나왔는데요. 디목의 사회적 능률을 강조했었죠. 사회적 형평성을 보장하기 위한 개념이다 그랬는데 능률이라며요 지금.
능률을 얘기했고 사회적 형평성을 보장하기 위한 개념이다라고 했는데 이것은 이게 연결이 안 되죠. 사회적 형평성을 강조했던 건 나중에 신행정론 쪽으로 가야 되고 디목은 메이오와 더불어 인간관계론을 제시했던 학자잖아요. 그래서 인간관계론의 관점에서 바라보면은 능률성이라고 하는 가치를 여전히 중시합니다. 여전히 중시하는데 다만 그 전에 있었던 과학적 관리론의 기계적 능률성에서 벗어나서 이렇게 이제 사회적 능률성을 강조했다는 점으로 옮겨오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그렇게 해서 사회적 형평의 개념은 신행정론으로 양보하셔야 됩니다. X가 됐고요. 행태주의 학자들은 행정학 연구에서 처방보다는 학문의 과학화에 역점을 뒀죠. 처방이라고 하는 것은 현실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을 얘기해 주는 건데 그거보다는 학문의 과학화에 역점을 뒀어요. 그래서 가설의 경험적 검증 등을 강조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경험적 검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뭐 실험 등등의 이 실증적 연구 방법도 있거든요. 그런 걸 통해서 확인해 보는 것을 우리가 경험적 검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거는 맞는 얘기로 정리를 하시면 되겠고요. 현실 문제 해결은 언제나 과학에만 의존할 수 없기 때문에 행정학은 기술성과 과학성을 동시에 고려를 해야 되겠죠. 앞서서 기술성과 과학성에 대한 비교를 해드렸잖아요. 그죠? 두 가지가 다 중요한데 다만 학자들은 뭔가 양자택일해가지고 자기의 방향성을 좀 이제 설정해야 돼요. 그런 면에서 이제 기술성, 과학성이라고 하는 것 중에서 사이먼은 과학성을 그리고 와일더는 기술성을 강조했다 이렇게 하는 것이지 이 두 가지 중에 뭐가 하나는 하찮은 것이거나 이런 건 아닙니다 절대. 네, 그래서 두 가지가 다 중요하다 이렇게 해서 5로 찾아가시고요. 사이먼은 합리모형의 의사결정자를 경제인으로 자신이 제시한 의사결정자를 행정인으로 제시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보니까요 자신이 제시한 의사결정자가 행정인이다 이 말이에요. 행정인. 그래서 어떻게 봤냐면은 합리모형의 의사결정자는 경제인이기 때문에 완벽한 합리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전제가 돼 있잖아요. 그러나 사이먼이 봤을 때는 이 행정인들은 현실 속의 행정인들은 어떻다는 거예요. 현실 속의 행정인들은 한계가 많아요. 제한된 합리성, 나름의 합리성을 추구하긴 하는데 그 합리성의 추구라고 하는 것이 완벽하지는 못하더라 이렇게 접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정인이다 그랬을 때는 요거를 뭐로 봐야 돼요? 요거를 이제 제한된 합리성으로 보셔야 돼요. 제한된 합리성을 보셔야 되고 이 문장은 어디에 갖다 놔도 손색이 없냐면은 우리가 만족 모형이라 그래서 이 정책학에서요 정책 결정 모형 중에 한 가지로 제시했던 거 있잖아요. 그걸 사이먼이 말했던 거 아닙니까? 그래갖고 거기다 갖다 옮겨놔도 손색이 없어요. 예, 그렇게 되는데 자 그래서 사이먼은 합리 모형의 의사결정자와 달리 이 자신이 제시한 의사결정자가 행정인이고 이 행정인의 행태를 관찰해가지고 그 안에서 법칙을 발견하려고 했다. 이 부분으로 접근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요거는 5가 되었고요. 16번으로 갑니다. 사이먼의 정책결정 만족 모형에 따르면 경제인은 복잡하고 동태적인 모든 상황을 고려하지만은 행정인은 실제 상황을 단순화시키고 이제 무작위적이고 순차적으로 대안을 탐색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요거는요. 경제인이 복잡하고 동태적인 모든 상황을 고려하지만 행정인은 실제 상황을 단순화시켜요. 그런데 무작위적이진 않아요. 무작위적이고 순차적으로 대안을 탐색한다 그랬는데 자신이 선호하는 대안들을 가지고서 집어넣는 경향은 있어요. 그런데 전체 맥락으로 놓고 봤을 때 순차적으로 이게 동시적인 것이 아니라 순차적으로 대안을 탐색한다 이렇게는 볼 수는 있어요. 그래서 이건 전반적으로 봤을 때 여기서 문제 출제의 취지는 무작위적이다라고 한 것은 특별하게 뭔가 이미 결론이 나 있는 것은 아니었다 정도의 의미로 받아들이셔야 되고 조금 더 디테일하게 말씀드리자면 사이먼은 요게 이제 자신이 선호하는 것들 몇 가지를 골라놓고 그거를 이제 순차적으로 집어넣어서 그중 조금 더 나은 것을 대안으로 선택한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그걸 갖다가 출제자가요, 무작위적이다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 말은 살짝 좀 이제 생각할 거리를 좀 주는 대목이긴 합니다. 예, 그래서 모든 대안을 검토해서 무작위적으로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살펴본다라는 게 합리 모형인데 다만 여기는 이제 만족 모형이잖아요. 만족 모형에서는 순차적으로 대안을 탐색하되 그것에 몇몇 대안밖에 안 됩니다만은 이것을
순위를 미리 정해놓지는 않았다라는 의미로 무작위적이다라는 표현을 쓴 것이구나. 이렇게 이해하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건 5가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왈도가 프랙티스란 용어로 지칭한 기술성은 정해진 목표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달성하는가 하는 방법을 의미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거는요, 프랙티스라고 기술성을 지칭했다면 요거는 있잖아요. 왈도가 아니라 누구라 그랬어요? 왈도가 아니라 사이먼입니다. 사이먼은 과학성을 강조하면서 기술성을 좀 낮춰봤거든요. 그래서 기술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실행하는 거에 불과해. 거기다가 막 뭐 가치 개입을 시키고 막 여러 가지 의미를 부여하고 그럴 필요가 없어. 이렇게 이제 봤던 거죠. 그래서 이것은 X가 되었습니다. 자, 신행정론의 시작으로 행정학에서 가치에 관한 연구가 본격적으로 관심을 끌기 시작했다라고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는 이 가치에 대한 부분에 대한 관심이 크지가 못했고, 특히 아예 사이먼은 거기다 대못질을 했죠. 이게 가치지향보다는 가치 중립, 그리고 가치보다는 사실, 이런 것들에 신경을 쓰라고 했었기 때문에 가치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이제 시들어져 있는 상태에서 신행정론이 형평성이라는 가치를 끄집어내가지고 이걸 막 제시했기 때문에 그때부터 가치에 관한 연구가 본격적으로 관심을 끌었다. 이렇게 이제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이렇게 공부했었던 거 있죠, 그죠? 자, 우리가 이제 입법국가 시대 때부터 시작을 해보면, 입법국가 시대 때 여기서는 합법성이라고 하는 거, 합법성이라고 하는 게 강조가 됐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행정관리론 시대 때에는 이게 능률성이었습니다. 아까 기계적 능률성, 사회적 능률성 그런 얘기를 했죠. 예, 그래가지고 이게 통치기능론 쪽으로 넘어오면 사회적 능률성은 살짝 걸쳐요. 그런데 통치기능론 시대 때 대표적인 가치다 그랬을 때는 민주성이라고 우리가 꼽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입법국가 행정관리론, 통치기능론, 그 다음에 이제 나온 게 사이먼이잖아요. 사이먼의 행정행태론으로 오게 되면은, 이때는 이제 뭐냐면은, 요때는 이제 행태 관찰을 하는 거잖아요. 과학성을 또 강조가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행정인들이 어떻게 하는가를 들여다보는 부분이기 때문에 합리성으로 이렇게 접근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행정론이다 이렇게 했을 때는 이게 이제 이 가치의 측면을 부흥시켰던 계기인데, 형평성이라고 하는 것을 끄집어내 가지고요, 이걸 가지고 이제 논쟁의 불을 확 땡겼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공관리론으로 가게 되면 이때는 이제 생산성 이렇게 보죠. 생산성이다 그랬을 때는 여기는 이제 능률성도 보는 것인데 뿐만 아니라 효과성까지 같이 보는 것이다 이렇게 했었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국정관리론 내지는 신국정관리론 내지는 뉴 거버넌스인데요. 뉴 거버넌스. 여기 때 이제 강조됐던 것은 뭐였어요? 강조됐던 것이 바로 이제 사회적 자본 신뢰성이었습니다. 신뢰성. 요것이었고, 기억나시죠? 이거 다 복습해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합시다. 여기 신행정론이 나올 때 즈음인데 플러스 해가지고 여기다가 이제 발전행정론 하나 좀 끼워 넣어보면, 발전행정론을 끼워 넣어보면 발전행정론이 추구했던 가치는 효과성이었어요. 효과성. 이렇게 해가지고 비교를 다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18번에는 5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19번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이것은 행정 행태론을 비판했던 신제도주의에 대한 얘기예요. 구제도주의와 달리 비공식적인 것은 제도의 범죄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건 X죠. 구제도주의가 비공식적인 것을 빼고 공식적인 법령이나 통치 기구만을 제도로 인식했다면, 신제도주의는 비공식적인 어떤 상호작용에서 도출되는 것들까지도 다 포함을 해요. 관습 같은 것도 다 포함하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건 X가 됩니다. 반대로 쓰여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구제도주의와 달리 신제도주의에서는 제도를 동적인 것으로 봤다. 이렇게 해가지고요. 맞는 얘기가 되죠. 구제도주의는 정형화되어 있었고 신제도주의는 다양하잖아요. 다양하게 모든 것들을 다 제도로 인식해주는 이런 경향이 있었습니다. 역사적 신제도주의는 경로우전성과 권력의 불균형성을 중시했죠. 자, 이게 역사적 신제도주의 정착자들이 바라봤던 신제도주의인데 경로우전성이 있었어요. 그래서 한번 제도가 만들어지면 쉽게 잘 바뀌지가 않는다. 단절균형적 상황이 와야 그래야지
그제서야 이제 제도가 좀 바뀐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권력의 불균형성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권력 관계도 불균형적인 것으로 이렇게 인식을 했습니다. 권력 관계도. 자, 그래서 이거는 이제 5가 되었고요. 자, 그리고 이제 사회학적 신제도주의의 동형화 이론에는 강압적 동형화, 모방적 동형화, 규범적 동형화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강압적 동형화는 누군가가 동형화를 막 요구한 것이고요. 모방적 동형화다 그랬을 때는 이것은 이제 진짜로 우리가 흔히 얘기했던 그 동형화죠. 다른 나라들이 하는 걸 보고 야 저거 선진적인 것 같아 그럼 부러워가지고 그걸 따라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규범적 동형화는 당위적인 측면으로 접근하는 동형화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공공선택 이론은 요거는 이제 합리적 선택 신제도주의에서 갈라 나온 것으로 거기에 이제 하나의 학문적 경향으로 우리가 인식을 했는데요. 1960년대 부캐년하고 털럭이 창시했습니다. 버지니아 대학에서 이게 시작돼서 버지니아파라고도 해요. 집단적 의사결정 과정에 경제학적 논리를 적용한다. 정치, 행정 이런 쪽에다가 경제학적 논리를 들이민 이런 이론으로서 공공선택론을 떠올려 보시면 되고요. 공공선택 이론은 시장 실패의 원인을 분석했지만 정부 실패는 고려하지 않았다. 아니 그렇지 않아요. 여기 공공선택 이론은요. 여기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론 자체가 경제학의 베이스를 깔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부 실패를 굉장히 싫어하고요. 그래서 이게 정부의 개입을요 아예 부정하는 정도의 수준으로까지 매우 싫어합니다. 예, 그래서 이것은 X로 보셔야 되겠고요. 오스트롬의 민주행정 패러다임은 행정이 정치의 영역 내부에서 이루어진다고 보았다 그랬는데요. 오스트롬의 민주행정 패러다임은 행정이 정치의 영역 내부에서 이루어진다고 봤다. 자, 민주행정 패러다임을 강조했던 오스트롬도 이제 공공선택론자의 한 사람인데 행정이 정치의 영역 내부에서 이루어진다고 본다. 이러면은 행정과 정치를 좀 붙여서 생각을 해봤다는 얘기고 그런데요. 민주행정 패러다임은 뭐예요? 근데 이게 원래 뭐였냐면은 관료제가 이제 보여주고 있는 폐단을 극복하고 새로운 어떤 민주행정의 패러다임을 만들어보자라고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맥락에서 보면은 요게 정치의 영역과 행정을 구분지을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공공선택론이다 보니까 정치와 행정 영역에 이제 뭘 한 거예요? 경제학적 마인드를 집어넣었다. 이것을 우리가 중요하게 봤었잖아요. 그러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정치 영역 내부에서 행정이 이루어진다고 봐서 행정과 민주주의를 갖다 결합시킨 거예요, 지금. 민주행정 패러다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신공공관리론으로 넘어가 볼까요? MPM입니다. 정부의 역할을 방향잡기로 인식을 했습니다. 노사시기 경미지분 고성에서 노젓기를 부정하고 방향잡기로 이제 요 새로운 어떤 그 행정의 역할을 제시를 했었죠. 자, 그랬고 그다음에 신공공관리론의 고객 중심의 논리는 국민을 능동적 존재가 아닌 수동적인 존재로 만들 수 있다라는 비판은 가능한 겁니다. 이런 비판을 특히 대표적인 게 이제 데나르트였습니다. 신공공 서비스론에서 보면은 야, 왜 자꾸 국민을 이렇게 자꾸 고객이라고 해가지고 시민들을 고객이라고 해가지고 자꾸 수동적 존재로 만드냐 이런 비판을 하기도 했죠. 자, 그래서 이것은 5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신공공관리론은 계층제 완화 및 탈관료제를 강조한다. 이것도 5가 됩니다. 기존의 관료제의 문제점들을 극복하자는 것이 취지이기 때문에 5가 되고요. 신공공관리론은 수익자 부담의 원칙의 강화, 민영화의 확대, 그리고 규제 강화. 이게 틀렸네요. 규제 완화죠. 완화. 규제 완화 때문에 저게 틀린 부분이고요. 하나가 틀렸고요. 신공공관리론은 결과보다 과정을 정한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과라고 하는 것을 잘 내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결과에 좀 더 치중한다라고 보셔야 되고요. 신공공 서비스론으로 넘어가 볼까요? 관료가 고객 위주 행정을 수행하는 공공기업가가 돼야 된다고 여긴다 그랬는데 이것은 틀린 부분이죠. 신공공 관리론이 이런 입장이고요. 신공공 서비스는 이걸 엄청 비판합니다. 그래서 시민의 가치를 잘 되새겨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 이제 공공의 공익이라고 하는 공공의 이익이라고 하는 걸 또 중시하고, 이런 거를 데나르트가 신공공 서비스론에서 강조했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X가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신공공 서비스론에 의하면 정부는 시민들이 스스로 공동의 이해관계를 표명하고 충족하도록 조력하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정부가 시민들이 스스로 공동의 이해관계를 표명하고 충족하도록 조력해준다 정도로 정부의 역할을 이제 본 거죠. 신공공 서비스론이다 그랬을 때 시민들이 스스로가 주체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데나르트는 행정의 역할은 방향잡기가 아닌 시민에 대한 서비스여야 된다고 주장했어요. 그래서 야, 방향잡기 건방지게 정부가 뭔데 방향을 잡아? 그러지 말고
시민들이 원하는 것을 담론이라고 보고요. 그 담론에 대한 서비스를 해줘야 된다. 이렇게 봤던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행정 가치 쪽으로 가보면은 그 중에서 사회적 자본 같은 게 있었죠. 사회적 자본은 사용할수록 감소하는 특징이 있는 게 아니고요. 그냥 우리가 이제 일반적인 캐피탈은 사용하면 줄어드는 거지만 사회적 자본은 서로의 신뢰를 바탕에 두고 있기 때문에 신뢰와 네트워크의 바탕을 두고 있기 때문에 사용만 사용할수록 이것이 점점 커져나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X가 되었고요. 후쿠야마 같은 학자가 퍼트넌과 더불어서 사회자본과 관련된 아주 대표적인 학자인데 국가의 경쟁력은 사회에 내재하는 신뢰 수준이 결정한다라고 주장했다. 그래서 사회자본과 연결해서 보시면 됩니다. 사회자본은 개인의 네트워크나 결사체에 내재된 공공자원으로 정부의 개입 없이도 공동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만든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개인의 네트워크나 결사체에 내재된 공공자원이고 정부의 개입이 없더라도 공공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나름의 자기들끼리 형성한 규범체계도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면서 그 질서를 유지해 나가는 겁니다. 스스로 이렇게 해나갈 수 있는 힘이 있다라고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요. 1단원에 우리 기출됐던 것들을 좀 봤는데 사실은 뭐 행정학의 이론 전개에서 보면 더 많은 얘기들을 해야 되긴 해요. 그런데 최신 기출에서는 이런 주제들이 다뤄졌구나라는 것을 인식하시고요. 이것이 다는 아니지만 그래도 최근 기출로서 우리에게 굉장히 의미 깊은 내용들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접근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2단원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